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식중독 의심 건수가 50건, 환자는 485명으로 신고돼 이전 5년 동안 1월 평균 건수의 2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콜레라 백신 접종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1인당 투여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였지만 콜레라 발병은 오히려 확산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엔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 등 23개국에서 콜레라 발병이 보고됐지만 지난해에는 30개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대참사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단 한 채의 집도 무너지지 않고 인명피해도 전혀 없는 도시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오래전부터 관내 불법 건축물을 없애는 등 건축물 관리에 힘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챗 GPT 과제 대필로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우리 교육부가 관련 포럼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속을 막기보다는 활용법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과 합작으로 미시간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합니다. CATL은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에 모두 1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4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지만 첫날 접종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들은 백신 접종 초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유아 예방접종 첫날, 이 병원에서 당일 접종받은 영유아는 없었습니다. 보호자들은 부작용 우려로 경과를 더 지켜본 뒤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어린 애기들한테 맞은 적이 별로 없고 성인들도 부작용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예약도 시작됐는데 예약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가 개량 백신이 아닌 화이자의 초기 영유아용 백신이 8주 간격으로 3번 접종됩니다. 방역 당국은 영유아는 소아 청소년에 비해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면역 저하자와 골수 또는 조혈모 세포 이식, 만성 폐 질환 등을 겪는 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을 자주 겪으면 접종받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낮에 멀쩡하다가도 밤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급박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 면역이 떨어진 아이들은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건강한 영유아라면 부모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선택하면 됩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관계자도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국민이 예방접종 선택권을 가지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먼저 시작된 5살에서 11살까지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 영유아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사 부위 통증과 피로 등의 증상이 중간 정도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3일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을 놓고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도 커서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크 완화 방침을 밝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관계 강요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습니다. この3年間、ずっとマスクをつけて過ごしてこられましたが、ぜひ卒業式においてはお互いの笑顔を見ながら参加し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완화 방침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입니다.
전철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의료시설 등도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 수준입니다.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이 마스크 착용 방침에서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기에는 여전히 두렵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교통편의 경우 좌석이 있는 신칸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붐비는 지하철에서는 마스크를 권장하는 것과 같은 기준 자체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朝なんかでも超満員ですよ。混んでるところではね、ちょっとやっぱり心配ですけれど。 학생들 사이에서도 입시 등을 앞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卒業式は結構なんか密になるから自分はして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 하버드 대학 보고서를 인용하며 일부 학교의 경우 마스크 착용 폐지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 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스크 완화 방침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속에 마스크 지침을 놓고 현장에서의 혼선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는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투여 규정을 완화하며 확산 차단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콜레라 발병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2021년에는 주로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 등 23개국에서 콜레라 발병이 보고됐지만 작년에는 30개국까지 발병 국가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특히 시리아와 레바논 등 콜레라 발병이 드물었던 지역에서도 작년 9월 이후부터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나서 보통 24시간 안에 쌀뜨물과 같은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입니다.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예년의 2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많이 발생해서 위생관리 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식중독은 기온이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에 주로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에도 식중독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으로 음식물 위생 관리가 부족할 때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 환자는 485명이었습니다. 이전 5년 동안 1월의 평균 신고 건수인 23.8건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작년과 재작년은 신고 건수가 20건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신고된 50건 가운데 절반은 음식점에서 나왔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이 증가하면서 식중독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한 걸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됩니다. 겨울철에 유행하기 시작해 봄까지 많이 발생하고 초여름인 6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어패류는 85도 이상 온도에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합니다. 또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화장실과 변기, 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은 염소 소독을 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처참하게 갈라진 땅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지진 발생 당시 도심에서 찍힌 CCTV에는 엄습하는 공포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튀르키예가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지역의 한 소도시에서는 사상자는 물론 무너진 건물도 전혀 없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시장 덕분이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이번 강진으로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지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타이주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110km 떨어진 인구 4만 2천 명의 소도시 에르진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웨케슈 엘마솔루 에르진 시장은 현지 언론에 에르진에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 무너진 건물의 잔해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진이 무사했던 건 도시 내 불법 건축이 없었던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마솔루 시장은 자신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반발을 자주 샀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당선된 직후 친척이 찾아와 불법 건축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하기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하자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한 줄 아느냐고 면박을 당했다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불법 건축은 튀르키예에서 이번 지진의 피해를 키운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99년 17,000명이 숨진 대지진 이후 내진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또 2018년 규제가 확대돼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씌우고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불법 건축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무허가 부동산이나 법 위반 건축물 등록을 허용하는 건축 사면 남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가축 분뇨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공공형 시설이 오는 2030년까지 10곳 구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분뇨 활용 공공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앞서 제주에 이 같은 에너지 생산시설 한 곳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구축될 시설에서는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과 고체 연료는 주민 편의시설 등에 공급됩니다. 성능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측정값을 공개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규정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대중에게 측정값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측정기는 정기적으로 성능 인증을 받도록 한 개정법이 6월 11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역대 8번째로 높은 기온을 비롯해 여러 가지 기후 재난이 많았던 해였는데요. 기후 변화로 발생한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세계적인 재보험사인 위넨리가 2022년 기후변화로 발생한 경제 피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갈수록 계속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이 늘어나는 듯한, 재난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인데 지난 한 해의 그 경제적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치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넨리가 추정한 2022년에 자연재해로 인한 그 경제적 피해 추정치는 약 2,700억 달러로 작년보다는 다소 작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피해과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네. 위넨리는 재보험사이다 보니까 보험 손실도 같이 추정을 합니다. 2022년의 경우 보험 손실액이 1,200억 달러에 달했다고 말하면서 보험 손실만 놓고 본다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네. 2022년 자연재해 수치를 고려할 때 두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우리는 3년 연속 라니냐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북아메리카의 허리케인, 호주의 홍수, 중국의 가뭄과 폭염, 그리고 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 더 큰 몬순 강우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라고 위넨리의 수석기후 과학자죠. 에른스트 라우치는 말하고 있는데요. 네. 위넨리의 재난 담당자들도 2022년의 기후재난 수치를 보면 재난 숫자보다는 강도가 더 큰 기후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기후재난이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 극심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일수록 보험의 형태로 피해 예방 혹은 재정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건수보다 강도가 더 셌고 그 피해를 저개발 국가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후재난에는 기후정의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공정하죠. 저개발 국가들은 사실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가장 크게 받고 있거든요. 네. 또 피해를 입고 나서 복구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재난이 아주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위넨리가 발표한 2022년 최악의 자연재해는 미국을 강타했던 슈퍼리케인 이안이었는데요. 2022년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보험 손실의 약 절반을 차지한 재난이었습니다. 슈퍼리케인 이안은 2022년 9월에 시속 250km의 최대 풍속으로 플로리다의 서해안에 상륙을 했는데요. 약 1,000억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600억 달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가 컸던 기후재난은 파키스탄의 대홍수였는데요. 평년에 거의 5배에서 7배 사이의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1,700명의 사망자와 함께 경제적 손실은 150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GDP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엄청난 액수인데다가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군요. 자, 미국의 그 허리케인 이안과 파키스탄의 대홍수를 짚어주셨는데, 자, 또 다른 강력한 재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 보험사 입장에서는 2022년 그 단일 자연재해 중 두 번째로 그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은 2022년 2월과 3월 호주 남동부에서 발생했던 홍수입니다. 당시에 브리즈번과 시드니의 주요 인구 밀집지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고요. 또 10월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2022년 호주의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 번째가 미국의 경우 강력한 폭풍이 토네이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평년치와는 좀 비슷했는데요. 네. 약 1,200개의 토네이도 또 심각한 대우로 인해서 약 3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보험에 가입되면서 230억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6월에 토네이도와 우박이 동반된 단 하나의 폭풍 전선으로만 3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피해에 집계되지 않은 강력한 기후재난이 두 가지가 있죠. 폭탄 저기압과 혹한 또 폭설이 강타했던 2022년 연말 미국 동부 지역의 피해,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의 대홍수 피해입니다. 예. 이 지역 피해까지 집계될 경우 2022년 기후재난 총 집계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상기후가 인명피해뿐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피해까지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또 지난해 이상기후 하면 유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폭염과 가뭄, 대형 산불도 심각을 했는데요. 이 지역 경제적 피해 어느 정도일까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폭염이 심했죠. 폭염과 가뭄이 아주 굉장히 심했고 또 이어서 우박과 함께 강력한 내후 현상이 자주 발생을 했는데요. 네. 영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또 가뭄으로 인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강물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서 상업적인 선박 운항이 심각하게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대형 산불을 불러왔고요. 유럽연합에서 2020년에 태운 80만 헥타르는 지난 15년간 연평균의 2.5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지역에서는 테니스공 크기의 우박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서 매우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우박 폭풍은 아주 국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만 72억 달러의 매우 높은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고요. 네. 이 금액 중 56억 달러가 보험에 들어있었다고 해요. 또한 2월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유럽 북부 지역에서 56억 달러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43억 달러가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죠.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보험사 집계라서 그런지 그런 다 같은 이제 재앙에 가까운 사건이 많았지만 이제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이런 기후재난 피해액이 컸다고요? 네, 기후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700억 달러로 증가를 했고요. 보험 손실은 약 100억 달러 정도였다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했던 지진은 이 지역에서 보험 손실이 가장 큰 재난이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규모 7.4로 전체 8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요. 이 중에 28억 달러가 보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손실 면에서 지난해 일본 지진은 파키스탄의 홍수 다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연 재난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세계적인 재난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8월 초 수도권 지역의 대홍수로 약 한 4천억 원의 재산 피해, 또 9월 동남부 지방을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1조 7,3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위넷리가 아무래도 재보험사이기 때문에 재난을 경제적 피해나 또 보험 보상금 위주로 연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또 볼 때 앞으로 강력한 재난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진국들은 상당히 그 보험을 많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개인 파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 보험으로 피해 비용의 57%를 갖다가 배상을 받았고요. 유럽은 77%, 호주는 50% 정도가 되는데 반해서 아시아는 평균 14% 정도인데 그나마도 일본, 싱가포르, 홍콩, 한국 정도만 보험 지급이 약간 이루어지는 정도입니다. 네. 아시아 저개발 국가라든가 중남미, 아프리카에서는 강력한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거의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죠. 올해 1월 30일에 스탠퍼드 대학 등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본 결과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2030년대 초반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었는데요. 네. 1.5도가 넘었으면 기후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는 기후이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노력과 함께 국민들이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험 체계를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가 새로운 일상, 그러니까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에 우리 사회도 제도를 맞춰가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버려진 페트병을 녹여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폐가전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을 신제품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차원에서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제품 생산에 재활용 소재 사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깨끗하게 씻긴 생수통이 조각조각 분해됩니다. 고온 공정을 거쳐 가느다란 섬유처럼 뽑힌 뒤 쌀알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녹여 만든 이 소재는 스마트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 폐 어망과 페트병 등 재활용 소재로 만든 부품을 12개까지 늘렸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 모두를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전력 사용 절감을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전 생애에 걸쳐 자원 순환을 극대화하는 등 혁신 기술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LG전자는 폐가전제품을 직접 회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구리, 금, 은 등을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수만 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신제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친환경 전기차 기아 EV6 한 대에 500ml 페트병 75개 분량의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도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재활용 공정에 드는 비용이 결국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진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자동차를 필수로 여겨온 미국에서 Z세대가 과거 같은 연령대보다 운전을 덜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997년 미국 16세의 43%, 17세 62%가 운전면허를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6세 25%, 17세 45%로 감소했습니다. 1997년에는 20에서 25세의 거의 90%가 운전면허를 가졌지만 2020년에는 80%로 줄었습니다. Z세대는 운전 자체에 대한 불안, 유지 비용, 환경 걱정 때문에 운전을 꺼린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또 운전이 두렵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자동차 보험은 올해에만 전년보다 14% 올랐고 미국에선 연간 소득의 약 3%를 차 보험에 써야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일반 호출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카카오티 블루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축소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데 단 5일이 걸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 미국에선 과제 대필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교육부도 챗GPT 관련 포럼을 열었는데 접속을 막기보다는 활용법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챗GPT가 첫 선을 보인 지 석 달째, 교육부가 내부 포럼을 열었습니다. 먼저 신문물 시연부터 한국의 에듀테크를 주제로 한 보고서 목차가 몇 초 만에 주르륵 나오는 걸 보고 감탄과 한숨이 교차합니다. 슬로건 바로 이제 나왔네요. 5초 만에. 저희 사무관님이 실제로 챗GPT를 써가지고 제가 사전을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는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뭐 L로 시작된 단어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소설 각색에 시 창작, 짧은 퀴즈 내기까지 모두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나 과제 또는 시험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평가받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한 국제학교에서 챗GPT를 활용해 영문 에세이를 냈다가 적발됐고 이미 계절학기 과제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했지만 개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생각했던 인공지능이랑 제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이제 이 윤리가 이제 이 원칙이긴 하지만 좀 더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거나 과제 활용에 챗GPT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챗GPT를 동원해가지고 썼더니 빵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현장에도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대화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출처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도 큰 교육계의 이제 지각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임과 동시에 또 너무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는 다음 주에는 챗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에 대한 디지털 교육 학술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이 안전과 보안 위험을 일으키고 있는 미확인 비행물체 처리 등을 위한 범정부 조사팀을 구성했는데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해 외계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영공에 정찰 풍선을 보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0일부터 4월 연속으로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했습니다. 미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로노 상공에서입니다. 중국 것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미 동부해안에서 격추한 지난 4일 이후 네 번째입니다. 미 백악관은 외부 조작 여부 등 격추된 비행물체들의 정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hile we have no specific reason to suspect that they were conducting surveillance of any kind, we couldn't rule that out. 격추 비행물체들은 외계인 또는 외계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know there have been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is, but there is no indication of aliens or extraterrestrial activity with these recent takedowns. 미국도 자국 영공에 정찰 풍선을 운영하고 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선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ere are no U.S. government balloons ov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ne. Zero. Period.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정찰 풍선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이 포함된 미확인 비행물체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매일 관련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과 합작으로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포드가 CATL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 뒤 디트로이트에서 160km 떨어진 미시간주 마셜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드는 35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포드와 손을 잡은 CATL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업체로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시장 점유율이 20%포인트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CATL은 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에 모두 1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이용하는 집배원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동차이고 안전성도 강화됐는데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배원이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한 번 충전에 200kg까지 짐을 싣고 최고 시속
80km로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오토바이 대신 1,300대를 운영 중인데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했고 환경부도 친환경 자동차로 보고 구매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전용 도로 타고 오면 한 20분 정도는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이게 초소형 전기차라도 조금 하지만은 속도 느리게 하지만은 좀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속도가 시속 60km밖에 나오지 않았던 때 규제를 경찰청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선 안전성 강화를 국토부에서 인정받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안 되며 국민 여론이 수긍할 수 있어야 진입 금지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에어백과 ABS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경형 화물 자동차와 비교한 충돌 안전성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시험과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인데도 경찰청은 여전히 금지 입장이다 보니 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 자동차입니다. 어떤 도로 진입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법규가 없고요. 한 달에 2만 원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매년 20%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행 규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가스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피해를 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24시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찜질방과 PC방이 대표적인데 아직 코로나19 여파도 남아있어서 폐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4시간 PC방을 4년째 운영하는 이진효 씨.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달과 같은 조건이었는데도 전기요금이 220여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한 달 새 25%나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70% 수준으로 깎인 매출은 돌아올 기미가 없는데 거꾸로 지출이 늘면서 PC방 이용 요금을 올려야 하나 큰 고민입니다. 네, 이제 매출이 빠진 만큼 전기세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조금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24시간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찜질방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매달 1,200만 원 정도 나오던 가스 요금이 지난달엔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 코로나가 마스크도 벗어지고 해서 완화가 되겠지 하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폐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달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는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요금 할인이나 분할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등 사항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감면 및 뭐 납부 유예, 그다음에 분할 납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산업부에다 무조건 전기요금 면 유예해라, 뭐 할인해라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어디선가 재원을 좀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다. 3년이라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소상공인들.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금으로 몰렸던 시중 자금이 조금씩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긴축이 조기에 종료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예금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5%를 넘었던 정기예금 이자가 3%대로 뚝 떨어지자 2달 사이 16조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위험 자산을 기웃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달 들어 투자자 예탁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가 오르자 쪼그라들었던 신용거래 융자, 이른바 B2 잔액도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긴축이 조기에 종료될 거란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겁니다. 금리가 이제는 안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잠잠해질 것 같고, 그래서 투자는 주식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부동산은 조금 힘들고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투자 쪽에 저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인기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산운용사 수신은 51조 4천억 원 늘어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보다 많았습니다. 환급이 간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머니마켓 펀드, MMF에만 한 달 사이 39조 원이 몰린 겁니다. 개인들이 채권들 지금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용 분석만 좀 잘 하면은 그래도 한 연 7, 8%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완전히 되살아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펀드 투자라든지 좀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작년 말보다는 확실히 좀 바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주류가 움직인다기보다는 발 빠르신 분들, 좀 이렇게 빠르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투자 상품 쪽으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섭게 오르던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방향을 틀 거란 기대감에 조금이라도 나은 투자처를 찾으려는 시중자금의 쏠림 현상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근 신규 선박 수주가 늘면서 조선업계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물량에 비해서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7개 독에서 신규 선박 11척을 한꺼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드넓은 조선소에 가득한 선박 블록과 자재로 밀감이 크게 늘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앞으로 3년 동안 139척에 3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업계 전반으로 봐도 최대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업황이 살아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면 암흑천지였는데 지금 그래도 창가에 나가면 불이 좀 켜져 있고 조금 좋아지는 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업계의 인력난입니다. 6년 동안 조선업계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숙련 노동자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올해 조선업계에서는 10,000명가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국내 3대 조선업체에서 동일한 시점에 물량을 많이 수주하여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납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약 한 달 정도 밀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는 용접 로봇 배치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심사 기간을 줄이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빠져나간 숙련 노동자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업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마을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인근 마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또 다른 풍력발전단지 설치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또 문제는 무엇인지 홍성욱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풍력발전 막아내자! 풍력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강원도 평창군 동평면 15만 제곱미터 숲에 풍력발전기 48기, 국내 최대 규모 풍력발전 단지 설치가 추진 중입니다. 사업 부재와 맞닿은 흥정계곡을 터전으로 사는 주민들. 발전기 설치를 위해선 숲 전체를 헤집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진입도로, 그 다음에 설치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가 전 능선에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나무들을 전부 다 벌목을 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도로를 20km 넘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알게 된 건 지난해 말. 업체 측은 별 설명 없이 보상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는데 보상금 먼저 거론됐다는 겁니다. 그 주민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상금이 얘기되고 구도 합의했다는 것은 찬성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주민 동의가 빠진 건데 관련법이 허술한 게 이유입니다. 전기사업 허가 요건 중 주민 동의에 대한 관련법은 전기사업법 7조 5항 단 한 줄. 사업자는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업 설명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허가가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원만한 협의가 된 거에 한해서 이제 발전사 허가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사실 되질 않아요. 사업자가 입맛에 맞는 주민들에게만 찬성 동의를 받으며 마을 공동체는 무너지고 분위기는 사나워졌습니다. 네, 그 풍력 발전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너무 인간관계가 나빠졌어요. 동네 전체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과거의 그런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아주 사나워진 마을이 됐고, 주민들은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설 마을을 이렇게 걱정합니다. 풍력발전이 들어온 데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귀촌 귀농이 없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일단 나이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는 줄겠죠. YTN 홍서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액 속에서 정신질환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고감도로 측정하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연구진은 신경 전달 물질이 선택적으로 흡착될 수 있는 다공성 소재를 필름 형태로 제작해 전기 신호 센서에 적용해 신경 전달 물질을 검출하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은 전하 세기와 화학 결합 친화도에 따라 다공성 필름에 흡착하는 정도가 달라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 특이적인 전기 신호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99%의 정확도로 각종 가스를 구별하는 가스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마이크로 크기의 LED미에 산화, 인듐, 금속 산화물을 직접 하는 방식으로 광활성 가스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활성 가스 센서는 가스 종류에 따라 금속 산화물의 전기 전도성이 다르게 변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가스의 종류를 판별하는 방식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와트 수준의 LED를 전원을 이용해서 낮은 전력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얼굴과 헤어, 패션 등에 담긴 화학 이야기를 담은 도서 예뻐지는 화학을 발간했습니다. 화학연 연구원들은 책에서 스킨과 로션 등 화장품과 샴푸와 컨디셔너, 선크림과 매니큐어 등에 담긴 화학적 원리와 이야기 등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도서는 화학연이 운영하는 케미러브 홈페이지에서 무료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정사업본부는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 우표, 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64만 장을 오는 22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기념 우표는 고려시대 나전칠기 최전성기였던 12세기 작품으로 일본의 개인 소장자에게 구매해 지난 2020년 국내에 환수된 나전 국화 넝쿨 문의합과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 범종 양식의 변천 과정과 제작 방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닌 낙수정, 출토, 범종 등 4종입니다. 기념 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식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다 영하 2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선 물과 음식은 되도록 끓이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에도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